자, 사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8차 쉬고요. 8차 쉬고 사회책은 106, 107쪽 두 쪽만 하면 되네요. 내용은 짧진 않을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을 살펴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동학이다. 우리 이제 전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복습 한번 해보려면 페이지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연도를 알아야 되는 것들 먼저 생각해보면, 일단 흥선대원군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흥선대원군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 흥선대원군은 이제 그 순원철, 왜 이래 순원철 3대 때 이때 뭐였어요? 이제 세도정치였잖아요. 세도정치 때 살아남기 위해서 좀 어리숙한 멍청한 척을 했고,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일 왕이 됐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10년간 자기가 스스로 집권을 했습니다. 이때 뭐 잘한 거 뭐 서원정리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경복궁을 다시 만드는 것은 좀 욕도 많이 먹고 그렇게 했었죠. 이 당시에 프랑스하고 전쟁을 합니다. 1866년에 자, 병인양요가 있었고요. 병인양요가 프랑스랑 전쟁을 했고, 1871년에 신미양요가 있었어요. 신미양요는 미국하고 있었죠. USA니까 미국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전국 곳곳에 비석을 박았죠. 이거는 척화비, 절대 외세들과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흥선군의 시대가 끝나죠. 왜냐면 고종이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고종의 부인은 누구예요? 고종의 부인은 명성황후라고 불리는 민씨였죠. 민씨랑 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민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외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외척 어마어마했죠. 뭐 민영환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했어요.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누구랑 했어요? 일본이랑 했어요. 일본이랑.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사람들은 잘 몰라서 이게 불평등 조약인지 잘 몰랐지. 그치?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서 1882년에 미국하고도 수교를 맺고요. 이때 당시에 또 이모군란이 있었는데,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근대적 조약을 맺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개화를 하게 됐어. 근데 약간 개화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 신식군대인 이제 별기군을 만들었는데, 별기군은 하고 이제 구식군인하고 차별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구식군인이 화가 났겠지. 그 구식군인이 난을 일으켰어요. 이게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인데 그냥 단순히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기보다 도시 빈민들이 같이 합류를 하면서 판이 좀 커졌어요. 판이 좀 커지면서 이때 일시적으로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이게 무서우니까 명성황후 민씨가 누구한테 헬프를 치냐면은 청나라한테 헬프를 칩니다. 청나라한테 헬프를 치면서 흥선대원군을 잡아가요.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모군란이 잠재워지게 되죠. 좀 안타깝죠,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게 1882년 일이에요. 그 이모군란이 1882년 일이고, 1882년에 이모군란이 있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884년에 어떤 일이 드디어 이제 갑신정변이 발생을 하죠. 갑신정변의 주역은 누구예요? 김옥균이죠. 갑신정변은 쉽게 말해서 이제 급진개화파와 누구랑
급진개화파랑 누구랑의 이제 온건개화파 사이에 약간 대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급진개화파는 김옥균이고요. 온건개화파는 김홍집입니다. 김홍집이고, 우정총국이라고 하죠. 우정국 개국연을 이제 핑계를 삼아서 정변을 일으키죠. 고종하고 민씨한테는 이제 온건개화파가 난리를 일으켰다라고 뻥을 치고, 이 고종하고 민씨를 가까운 궁전에 모셔놓습니다. 하지만 민씨가 또 사건을 눈치채게 되죠. 그리고 또 누굴 불러요? 다시 청나라를 부릅니다. 원래 이 갑신정변은 누가 도와주기로 했냐면 일본이 도와주기로 했어. 근데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얘네가 쫄았어. 그래서 일본이 도망가죠. 일본이 도망가고 나서 청나라한테 이제 김옥균은 쫓겨나가고 나중에 홍종우한테 사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일 천하다 뭐 이런 얘기 하죠. 3일 동안만 성공했던 정변이었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때 무렵에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맺은 조약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텐진 조약이라고, 이거 웃긴 조약이에요. 이거 뭐냐면 일본이나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들이면 나머지 하나의 군대도 무조건 들어온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약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서양에 종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양 종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천주교가 있고 또 개신교가 있죠. 우리나라는 천주교보다는 개신교가 훨씬 더 뭔가 따뜻한 대우를 받았는데, 왜냐면 이제 여기는 약간 병원 같은 걸 지어줬단 말이야. 병원이나 학교 같은 걸 많이 지어주면서 뭐라 그럴까, 그 나라에서 인심을 샀어.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이쪽 학문이 이제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서학이라고 불렀어. 서학. 근데 이제 서학과 이제 대비되는 우리만의 세상 그 종교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동학이라는 종교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동학이라는 종교는 이제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최재우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고, 2대 교주는 누구냐면 최시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시영. 3대 교주는 손병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손병희 선생님은 민족대표 33인에도 들어가 있던 사람인데 약간 친일 행적에 문제가 있기도 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 동학은 어떤 거였냐면 그냥 종교 같은 거였어요. 서학에 대비되는 종교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배워야 되겠죠. 전라도에 고부라는 지역이 있어.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정읍이라고 하는데, 정읍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입니다. 여기 약간 전라도 지역이니까 뭐 곡물이 많이 나겠죠. 곡식도 많이 생기는 곳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군수라고 하면은 약간 사또잖아. 사또. 고묘군수는 쳐죽일 놈인데,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조병갑. 이 사람이 진짜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봐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조병갑이야. 저 사람의 죄는 무엇이냐 했는데, 군수님의 아버지를 칭찬하는 내용의 비석을 세우려고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지네 아빠의 그 공덕비라고 하지, 지네 아빠 칭찬하는 비석을 세우는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걷었어. 근데 안 냈다고 죄라고 이제 불러온 거지. 참나. 그리고 이제 더 웃긴 건 이거 두 번째 건데, 농사에 사용한 물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 짱인데, 이제 농사에 바쁘잖아요. 봄이랑 여름 때는. 근데 저기 농민들을 데려다가 이제 막 저수지를 짓는 거야. 저수지를 짓는데, 저수지가 되게 중요해요, 농사에. 왜냐면 모내기철에 물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를 짓습니다.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를 짓는데, 아니 농민들을 시켜서 이걸 지었으면은 농민들을 자유롭게 쓰라고 해야 될 건데, 근데 이걸 사용하면 물값을 받아. 야 진짜 이 나쁜 놈이. 물값을 받아. 근데 물값을 내지 않았다고 두드러 패. 야 진짜 짱이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고 잡혀와서 돈을 내야 이거 정말,
야, 최악이 진짜 이때가 이제 약간 정말 이제 나라가 망할 모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갑신정변 이제 1884년인데 1804년 이후에도 일부 양반과 지방 관리들의 횡포는 여전히 심했어요. 동학 농민운동의 지도자 전봉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동학의 그 교주는 최재우라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접주라고 하는데, 접주는 뭐냐면 약간 그 동네에서 짱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 동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최재우가 만든 민간신앙 유불 천주교의 장점을 모아 만든 종교, 서학에 반대하여 동학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해서, 그냥 원래 종교 집단인데 이게 뭐냐면 너무 이따위로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동학 농민 운동이라기보다 농민 봉기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고부군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어. 그래서 전봉준과 동학 농민군은 전쟁을 막 벌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전라도 일대의 세력을 넓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나라에서 얘네가 너무 힘이 세니까 알았어 야, 쟤네 고부군수가 잘못했다 그랬지? 그럼 고부군수 맴매할 테니까 너네 좀 화 풀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알겠다, 우린 고부군수 조병관만 두드러 패면 괜찮다. 그래서 얘가 파직을 당한 다음에 이제 누가 오냐면 안핵사 이용태인가? 나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에 대한 그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얼마나 나쁜 놈인지 검사하려고 이제 이용태라는 애가 내려온단 말이야. 이용태라는 사람이 내려왔는데 얘가 더 나쁜 놈이야. 얘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나서 이제 나라를 뒤집어엎자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서 전라도 일대까지 세력을 넓히게 된 거야.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막 전주가 그때 당시에 어때? 전주는 그 왕실의, 그러니까 왜냐면 왕이 전주이시잖아. 그러니까 전주를 점령당했다는 건 되게 뭔가 왕실에서 수치스러운 일이거든. 그래서 전주를 점령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현명하신 민씨님께서, 이때 고종하고 민씨잖아. 고종하고 민씨. 이제 현명하신 민씨님이 또 누구를 불렀을까? 청나라한테 헬프를 쳤어요. 참,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 국민 잡으라고 다른 나라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나 좀 어처구니없.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진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텐진조약 얘기했죠. 텐진조약은 뭐냐면, 일본이나 청나라 중에 군대 하나라도 들어오면 상대편 군대도 들어온다, 뭐 이런 조약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으니까 일본 군대도 들어온 거야. 어처구니 없지. 근데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 전봉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게 우리나라가 우리 농민들 잘 살고 우리나라 잘 살자고 벌인 일인데 외국 군대들이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뭐랄까 정부하고 협상을 좀 하자. 그래서 끝낼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조선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 진짜 이건 진짜 최악이야. 청나라의 조선을 군대 보자 일본도 보냈어요. 이게 이제 텐진조약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 텐진조약 때문에. 동학농민군은 외국 군대의 개입을 막으려고 조선 정부와 협상을 개헌한 스스로 이게 전주 화약이라는 거야. 전주 화약. 그러니까 전주에서 이제 약속을 받고 이제 해산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걸 이제 이름을 뭐라 하냐면 패정개혁안이라고 하는데, 너 이렇게 해달라고 조선 정부에 얘기를 하는 거지. 탐관오리 못된 양반은 죄를 조사해 벌한다.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 노비문서 소각한다. 정해진 세금 외에 잡다한 세금을 폐지한다.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은 엄히 벌한다. 이런 거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해달라고 그냥 조선에서는 이제 해준다고 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 나서 일본이 안 가. 일본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집에 안 갔어. 일단 우리나라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들어왔잖아. 그치?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이게 지금 1894년 일이거든. 그래서
처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잖아.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들어왔지. 얘네들이 안 나가고 둘이서 뭘 하고 있냐면 싸우고 있어. 둘이 싸워. 아, 전쟁이 났어.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청일전쟁이라고 해. 아, 어마어마하죠.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이겼을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겠지만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이 이겨서 뭘 하냐면 일본이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해. 조선에 내정 간섭을 하려고 해. 우리나라를 이제 일본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학 농민군들이 보는데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동학 농민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동학 농민 운동이 다시 일어나요. 동학 농민들이 물러간 다음에 일본과 청은 조선에서 영향을 넓히고 전쟁을 벌여. 청일전쟁 이후 전쟁에서 유리해진 일본이 조선 정치에 더욱더 심하게 간섭하자 동학농민군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근데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을 할 거 아니야 당연히 또. 근데 이걸 진압하려고 이제 일본군도 그죠? 진압을 하려고 하고 또 조선군도 진압을 합니다. 슬픈 일이죠. 우리나라 농민들을 진압하려고 일본군하고 조선군이 진압을 해요. 결국 공주에 이제 우금치라는 데서 왜 얘들은 총이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전봉준도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동학농민군은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은 이제 조선군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고 공주 우금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크게 패했고 후퇴를 거듭하다가 해산당하고 정봉주는 부하의 밀고로 관군에게 잡혀 처형당하게 되죠. 처음에 이 고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고부군수 조병갑, 시대에 정말 나쁜 놈인데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점령을 크게 했는데 전주에서 화약을 하죠. 전주 화약을 하고 다시 이제 청일전쟁 벌어지면서 공주까지 전투에 갔지만 결국 패배를 하게 되죠. 전봉준이 이렇게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시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 이런 시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시리가 대답했네. 자, 새야 새야 파란새야 파랑새야 녹두꽃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런 시가 그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전봉준이 별명이 녹두장군 정봉준이었어요. 녹두장군 전봉준. 이 사람이 되게 키가 작았다고 해요. 그래서 파랑새는 누굴 말하는 걸까? 파랑새는 이제 일본군이나 이제 관군을 말하는 거겠죠. 녹두꽃에 앉지 마라라는 얘기는 전봉준 장군을 체포하고 사형하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전봉준이 죽고 나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청포장수는 뭐 조선의 불쌍한 농민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되게 힘든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동학농민군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되게 세금 걱정 없이 농민들이 차별 안 당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었겠죠. 동학농민군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까? 동학농민군은 관군에게서 빼앗은 총을 사용하기도 했고 대나무를 깎은 죽창 이런 것들. 왜냐면 군대가 무기가 없으니까. 근데 장태 이런 걸 사용했는데 대나무를 이 속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 속에다가 풀 같은 거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총 같은 걸 막을 수 있었거든. 에휴, 이런 거 가지고 일본군 상대했으니 뭐 이길 수 있었겠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가슴 아픈 내용도 많이 나오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꼭 복습해 주시고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안녕.